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너무 황당한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를 무시하던 형님 때문에 상처도 여러 번 받았지만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고 노력했었어요.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만 얼굴을 보는 건데 차라리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댁 며느리로 들어온 지 5년 동안 불만을 털어놓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형님이 저를 더 무시하고 막대하는 행동들이 도가 지나친 것 같아 형님과 단둘이 있을 때 안 좋았던 감정들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한테 대들었다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흥분한 형님을 말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되려 제가 해야 될 행동을 형님이 하고 있었거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자기를 노려봤다고 더 난리치길래 더는 좋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한테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털어놨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그날이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라 밥 한 끼 하자는 말에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던 거라 시모도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습니다. 제가 걸음을 멈추고 시모의 말에 뒤돌아서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상처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큰며느리가 너한테 안 좋은 말을 했더라도 평소처럼 그냥 참고 넘어가던가.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불만을 털어놔서 집안 분위기를 이 꼴로 만들어놔? 어머님,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맨날 참았으니까 오늘도 참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형님을 따로 불러 얘기했겠어요. 그럼 내가 틀린 말 했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니까 돌대가리라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된 거야? 맞는 말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아직까지 야간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돌대가리라고 한 거잖아. 동서 나이가 몇이야?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직까지 대학 졸업장도 못 따고 있잖아. 그래서 돌대가리라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됐어? 나한테 불만을 쏟아내기 전에 내가 왜 그런 말까지 했는지에 대한 의미부터 파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하나 시키면 말귀도 못 알아들어서 2번, 3번 얘기해야 되고 움직임까지 둔에 빠져서 속 터지게 만드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불만 있다고 네가 감히 나를 불러내? 형님은 의사고 저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도 제대로 못 다녔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최근에 다니기 시작한 건데 30대 후반에 야간 학교 다니면 돌대가리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형님 집안이야 워낙 재력이 좋으니까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 의사 타이틀을 달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부모님 원망 한 번 한 적 없었고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형님한테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저 인생 막 살지 않았거든요. 제가 오죽했으면 형님하고 따로 대화를 했겠어요. 5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상처받았던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많이 참았고 오늘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결혼기념일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분위기 안 살폈겠어요? 맨날 참고만 살다 보니까 속병까지 나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형님은 의사라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에게 입으로만 지시하는데 시키는 걸 하고 싶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보다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로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데 제 행동이 좋게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형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한참 모자랄 것 같다면서 가난한 집안은 다 이유가 있다고 저희 집안을 욕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비하하지 말라고 한 소리 한 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시부모님 결혼기념일날 시댁에 모였던 날 정신없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형님은 도와주기는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면서 제 행동이 굼떠서 답답하다고 화를 내는 말에도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도가 지나친 행동을 보이길래 따로 불러 대화 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형님보다 손아래 사람인데 가르치려 든다고 혼자 흥분해서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곤 모든 잘못을 저에게만 돌리려는 형님이 배운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모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 더 이상 시댁 모임에는 참석할 마음이 없었어요. 시모와 형님이 저를 쏘아붙이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뭐라고 하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사람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엄마는 왜 형수님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는 건데요? 의사고 엄마가 받을 혜택이 많으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겠어요? 제가 앞에 있는데 대놓고 이 사람한테 돌대가리라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입에 걸레를 물었나? 인성은 집에 버려두고 왔어요? 의사라고 대우만 받으려는 형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수님은 이 집안 며느리 아니에요? 누가 보면 우리 집안의 왕인 줄 알겠어요. 대우를 받고 싶으면 행동부터 똑바로 하세요. 그런 성격으로 환자는 제대로 볼 수나 있겠어요? 이 사람한테 온갖 짜증에 화까지 냈는데 환자들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너 지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누가 잘못했던 상황을 좋게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옆에서 거들면 어쩌자는 건데? 형이 가만히 있으면 너도 가만히 있어야지. 집안 분위기 망쳐서 좋을 거 하나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 결혼기념일날 일을 더 키워야 되겠어? 어머니, 차라리 저희하고만 시간 보내는 게 좋겠어요. 형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분열이 생기는 거야. 솔직히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형도 모르잖아. 형수님 눈치 보여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잖아. 저와 형님의 마찰로 시작된 불화는 집안 싸움이 되었고 아주버님과 남편까지 감정이 격해지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시부가 그만들 하라고 화를 냈고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를 전부 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당분간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모임 같은 게 오히려 집안 분열을 일으키는 거라고 각자 연락 끊고 살자며 단호하게 행동을 하셨어요. 시모는 형님이 한마디 해도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는 걸 그동안 별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터뜨렸다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시모는 제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시댁에서 나가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자기도 더 이상 부모님 집에 오고 싶지 않다면서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낸 뒤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고 연락 자체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날 남편과 저녁을 같이 먹고 있었을 때 시부가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시부와는 크게 감정이 없었던 상황이라 남편은 시부의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며 일단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면서 병원에는 오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상황인지 저희 부부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일단 연락을 준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시부의 연락을 받은 뒤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지낸다고 했지만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을 땐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라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저는 할 도리는 해야 된다고 일단 병원에는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후회가 남을 바엔 차라리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과 함께 시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땐 시모는 깨어 있었고 형님 내외도 병실에 도착해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모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최대한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쓰러졌다는 말 듣고 세상 떠났는지 확인해 보려고 온 거냐면서 또다시 안 좋은 말을 늘어놓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모의 병실에 찾아온 이유는 몸 상태가 어떤지만 확인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시부와 따로 밖으로 나가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의사의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시부의 얼굴도 상당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아무리 얼굴을 붉히고 싸웠어도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인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에 근심이 한가득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검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점심시간 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모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은 했었는데 시모가 암 중에서도 제일 고치기 힘들다던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저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남편과 저는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저희 부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모는 이대로 세상을 떠날 수 없다며 담당 의사에게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밀검사로 췌장암의 상태를 확인해 봤을 때 수술 위치도 너무 안 좋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해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며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만 하곤 병실을 나갔어요.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면서 괴로워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부과 의사인 형님은 병실을 나가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던 시모가 갑자기 저를 노려보며 이 모든 불행이 저로 인해 시작이 된 거라며 저에게 분노를 표출했어요. 남편은 왜 또 그러냐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건강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내 건강이 안 좋아진 건 전부 다 네 탓이다. 그동안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건강했던 나한테 췌장암이 생겼겠어. 결혼기념일 때도 네가 난리만 치지 않았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을 거라고. 너 때문에 내 아들과도 연락 끊고 지낸 시간이 6개월이다. 서로 웃으면서 살아도 모자랄 시간을 너 때문에 분열이 생겨서 내 아들과의 관계까지 금이 갔잖아. 나는 절대로 세상을 떠날 수 없다. 무조건 췌장암을 이겨내고 태어날 거니까 그때까지 내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마라. 어머님, 일단 내일부터 항암치료 들어간다고 했어요. 췌장에 있는 암의 크기를 어느 정도 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다른 곳에 이미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버려서 어머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상당히 긴 시간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머님도 꼭 암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암 치료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다고 했으니까 동서는 당분간 병원에 오지 않는 게 좋겠어. 동서 때문에 어머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가뜩이나 좋은 관계도 아닌데 와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그래, 너는 그냥 내가 태어날 때까지 절대로 그림자도 비추지 마라. 나는 우리 큰며느리만 있으면 되니까 다시는 병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거라.
시모는 별것도 없는 집안 꼴도 보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에 너무 억울해서 불만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환자인 시모에게 입 아프게 설명을 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병실을 나왔어요. 형님은 피부과 의사라 시모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저는 일반 회사원에 집안도 평범해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항상 불만만 가득했었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었고 시모에게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 최선을 다했었는데 돌아오는 건 항상 욕밖에 없어서 너무 힘이 빠졌어요. 제 뒤를 따라온 남편은 시모가 췌장암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려 했지만 5년간 저를 함부로 대했던 시모가 더하면 더했지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속이 편했습니다. 저 또한 시모 얼굴 보려고 억지로 병원에 오는 거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시기 전까진 병원에 오지 않으려 했는데 형님이 병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붙잡더니 남편에게 저와 따로 진지하게 대화 좀 하겠다면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했다고. 정말 안 오려는 건 아니지? 나 혼자 어머님 감당할 수 없는 거 알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시기인데 어머님 수발까지 들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어머님이 지금 저러시는 거 췌장암 때문에 충격받아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병원에 와서 동서가 어머님 병간호 해드려. 아까 봤잖아요. 병실에 있던 물건들 전부 저한테 집어 던지려는 거 못 봤어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어머님이 던진 물건 맞았을 뻔했다고요. 그래서 어머님 장례 치르기 전까지 오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아까 담당 의사와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는데 어머님이 버틸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어. 연세도 있으신데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어서 전부 다 제거하기도 힘들고 췌장에 달려있는 암덩어리도 상당히 큰 편이라 지금 저래 보여도 1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 나만 수반 들 순 없잖아. 간병인 두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하루가 다르게 어머님 기력은 계속 빠지게 될 거야. 오래 버티진 못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돼. 동서가 옆에서 챙겨줘야 나도 내 할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퇴근하고 바로 오면 되는 거잖아. 나는 거리도 멀어서 퇴근하고 병원에 오기까지 차도 많이 막힌다니까. 글쎄요. 어머님이 제가 보고 싶으면 부르시겠죠. 싫다는데 억지로 오고 싶지도 않아요. 형님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형님만 옆에 있어 주세요. 동서, 나랑 관계 회복할 생각 전혀 없는 거야? 이번 일로 서로 좋은 관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동서는 왜 계속 안 좋은 길로만 가려는 건데? 저에게 이런 부탁하기 전에 형님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아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정말 속보여요. 어차피 저는 노력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 이대로 편하게 살려고요. 형님 말대로 저는 돌머리라 복잡한 건 모르겠고 단순하게 살려고요. 형님과도 딱히 관계 유지하고 싶지도 않고요. 할 말 다 했으면 이제 어머님한테 가보세요. 저는 오늘 우리 가족끼리 레스토랑에 가려고 예약까지 잡아놔서요. 그냥 앞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네요. 먼저 등을 돌려버린 저를 보고 인상 쓰던 형님은 후회할 짓 하는 거라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더는 제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시모 옆에서 내키지도 않는 간호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굳이 먼저 나서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왔고
며칠 뒤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전화 받아봤자 병원에 가서 시모 병수발 들라는 말밖에 안 할 것 같아 아예 무시를 해버렸어요. 초반에는 형님에게 전화가 자주 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전화가 뜸해지더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 시부가 남편한테 문자 한 통을 남겼어요. 시모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가 돼서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할 것 같아 퇴원을 해야 될 것 같다며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사를 결정했다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문자를 확인한 뒤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더니 이사를 할 시댁에 잠깐 들리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말해주면서 아무리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얼굴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결국 저희 부부는 이사를 하게 된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마주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시모는 대화할 기력도 없어 보였는데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몇 달 만에 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을 붉혔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을 회피했어요. 그냥 상대를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괜히 또 말 섞게 되면 불화만 생길 것 같아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려 했는데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순간 제 앞에 형님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형님도 볼일 때문에 화장실 앞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당황한 저는 형님의 말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을 하려 했는데 한 채 망설임도 없이 형님은 제 뺨을 내려쳤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까 이사한 시댁 집안을 구경하다가 옷방에도 잠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눈앞에 보였던 의류 관리기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없던 가전이라 잠깐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 모습을 형님이 봤는지 제가 의류 관리기를 만져서 고장이 난 것 같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건들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형님은 제가 고장을 낸 거라며 당장 물어내라면서 아까 건드는 걸 봤는데도 거짓말을 한다며 돌대가리라서 기억이 안 나냐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자 반대편 뺨에도 손을 올리려 하길래 형님의 팔을 잡아 저도 똑같이 형님의 뺨을 내려치고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남편이 제 목소리를 듣고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방금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형님한테 등을 보인 사이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상황이라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형님과 격한 몸싸움이 시작되자 남편과 아주버님은 저와 형님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겨우 중재를 시켰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막말을 주고받았고 형님은 의류관리기 핑계로 제가 못마땅해서 판을 버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이 의류관리기를 시댁집들이 선물로 드린 거였는데 본인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용달차를 불러 집에 있던 걸 옮겨놓은 거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럼 옮기는 동안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터치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형님은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어김없이 집안 분위기를 전부 망쳐버렸고 시부는 다들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형님은 야간 학교 다니는 돌대가리라 기억도 못한다며 계속 막말을 퍼부었고 듣고 있던 남편이 화를 내자 또다시 아주버님과 마찰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계속 참고 있던 시부가 갑자기 화를 내더니
의료관리기 쓰지도 않는데 억지로 집에 들여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며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의료관리기를 사정없이 바닥으로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골프채를 들어 의료관리기를 향해 내리쳤고 형님은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왜 부시냐며 시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부는 형님의 말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부시고 있었는데 의료관리기 안에서 조그마한 물건 하나가 저에게 굴러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주워들었는데 조그만 볼펜 녹음기 같은 거였습니다. 뭔지 몰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휴, 그노 있네. 말도 마.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병수발까지 들어야 돼? 너 내가 노인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 늙은이들 피부병 환자 정말 많잖아. 더러워서 치료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암 환자까지 돌보고 있다니까. 그냥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 살 만큼 살았으면서 얼마나 더 살려고 이를 악물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버티고 있다니까. 하루빨리 떠나야 나도 숨 좀 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번에 내 밑에 동수 하나 있다고 했지? 걔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 중이야. 내 말을 아예 개무시하는데 버르장머리가 얼마나 없는지 몰라. 조만간 기회를 왔을 때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여튼 이 집안 하루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시아버지는 내 편 들어줄 생각도 안 해. 이왕 시어머니 떠나는 거 같이 따라가 버렸으면 좋겠어. 나이 먹으면 자식들한테 피해 안 주는 게 제일이라니까. 눈치가 있으면 재산이라도 나눠주던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바라는 건 또 엄청 많아. 시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해서 운전을 잘 못하거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암 때문에 고생하니까 꼴의 남편이라고 마지막으로 같이 바람 좀 쐬고 싶다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해줘야 돼? 재산이라도 주고 부탁을 하던지. 하여간 이 집안 하루빨리 망해버려야 돼.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이게 뭐냐?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 그냥 확 이혼해버리고. 삼가 이 교수랑 어차피 갈 때까지 간 거 새 출발 해버릴까? 형님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제가 가지고 있는 볼펜 녹음기를 뺏으려 했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제 손에 있었던 걸 낚아채 가져갔어요. 형님은 환자 기록용 볼펜 녹음기인데 그게 왜 의료관리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하도 답답해서 친구와 전화 통화하다가 한풀이 좀 한 거라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지만 이미 가족들 모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져 버린 상태였어요.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여자 보는 눈 정말 없다며 혀를 찾고 시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에서 전부 다 듣고 있던 시모는 형님한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온몸을 부들거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끝내 오열을 했습니다. 이미 상황 수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졌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아주버님은 그대로 시댁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가족들 모두 형님에게 등을 돌렸고 부부관계까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 형님을 상대로 제가 받은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시부가 형님은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제가 형님에게 받은 피해를 좀 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팀을 꾸려줬어요. 그렇게 시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소송을 준비하게 됐는데 가족들이 한자리 모여 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한 태도를 의논하고 있을 때 형님이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가족들 모두 형님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무시를 했는데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내 전문 변호팀 분들이셨어요. 상담을 해주려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그 순간 형님이 저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고 시부에게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저보다 본인이 시모에게 훨씬 잘했는데 왜 형님이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주버님과의 관계까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너무 힘들다고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시부와 저는 형님의 말을 묵살했습니다. 남편은 형님에게 당장 나가라며 화를 냈는데도 형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 하길래 무시하면서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시작하려는 순간 형님은 자기 분에 못 이겨 분노를 표출했고 남편이 말리려 하자 갑자기 형님이 어디에 손을 대냐며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곤 눈에 보이는 대로 저와 시부가 앉아있는 곳을 향해 물건을 사정없이 던졌는데 도자기를 집어들어 바닥으로 내려치려는 순간 힘들게 걸어온 시모가 그만 좀 하라고 형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잡아챘어요. 형님은 시모를 보고 더 거칠게 몸부림치면서 계단에서 중심을 잃었고 복층이었던 시댁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도자기를 그대로 떨어뜨렸는데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하필 형님의 손목에 깊게 찔렸어요. 그리고 뒤이어 형님의 손목에서 혈흔이 뿜어져 나왔고 온 시댁이 형님의 비명을 지르는 모습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날 형님은 구급차에 실려가 수술을 받았는데 손목에 있던 신경들이 끊어져 대수술을 받았고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말을 의사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오른손의 신경이 재활을 해도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 피부과 의사로서 레이저 시술이나 제모 등 손으로 하는 미세한 작업이 힘들어져 더 이상의 의사 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절망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네요. 신경이 끊어지면서 뼈에도 문제가 생겼는지 시간이 지나도 수전증처럼 손을 계속 떨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잘난 머리로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 결국 본인이 피해를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시모는 아마 이번 달을 넘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고 나서야 과거에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갈 날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안 좋은 말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남편을 생각해서 기본적인 도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한 사실인데 형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주버님이 찾아왔었는데 형님이 아주버님 몰래 만나던 이교수란 사람이 병문안 왔다가 딱 걸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도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형님은 당해도 싼 것 같아요. 의사생활 못하고 이혼당해도 아마 정신 못 차릴 것 같습니다. 본인의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배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의 결혼 생활을 한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또래에 비해서 일찍 결혼을 한 편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던 곳 사장님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마음이 생겼고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죠.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임신을 하게 돼 저는 전업주부로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다 보니 뭐 하나 제대로 준비를 하고 가진 못했어요. 친정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 거의 남편이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는 저를 별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집살이는 고되었어요.
남편에게는 시부모님과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의 사업으로 온 시댁 식구들이 먹고 살고 있었죠. 시댁에서는 아들이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것에 자부심이 컸어요. 시댁 자체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일을 하지 않고서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구 한 명이 늘어나니 시모는 저를 정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결혼 10년이 지났을 때에도 시모의 막말은 거침이 없었어요. 아니 내가 쟤랑 큰애를 왜 결혼시켰나 몰라.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우리 큰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얘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 어쩌겠어. 그냥 결혼시킨 거지. 장손이라서 어릴 적부터 귀하게 자랐는데 아휴 여우 같은 계집애가 어떻게 깨었는지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난리이니 딸랑 몸 하나 가지고 와서 앉아있는데 어찌나 속이 타던지 살림이라도 잘하면 몰라. 생각보다 손도 느리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내 팔자가 아들 낳아놓고는 끝났나 보다. 어머님, 언제까지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저 벌써 여기 시집 온 지 10년이나 지났어요. 아이도 이제 말 다 알아듣는데 그만 좀 하세요. 제가 그리고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사업도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어머님, 가족 모임 때마다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너무 서운하네요. 이제는 좀 그만하실 때 되신 거 아니에요? 이것 봐라, 이것 봐. 너는 내가 뭔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 어떻게 내내 하면서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예전 같으면 너 소방 맞고 친정으로 쫓겨났을 거야. 진짜 그러기 전에 좀 알아서 잘해라. 네 남편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하지 말고. 쟤는 네 남편이기 이전에 내 큰아들이다. 너보다 내가 먼저라고. 우리 집 가장 뺏어가 놓고선 아주 그냥 입만 살았어. 어머님,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밖에서 그런 말 하면 다들 어머님 욕해요. 그리고 예전처럼 바보같이 시집살이 당하면서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어릴 때나 그런 거지. 저도 이제 30대고 시집 온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 꺼내는 거 그냥 참아왔으면 저도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편이 저 없으면 누가 데리고 가요? 세상을 모르는 건 제가 아니고 어머님이세요. 시댁에서 막말을 하는 것도 10년이 지나고 나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자신의 가족들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 막말을 들어도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남의 일인 양 신경도 쓰지 않았죠. 이렇게 막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과 항상 다투게 되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런 남편의 마음이 오래간 것은 아니었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거기다가 사업 상황도 나빠지게 되면서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나 버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내인 저라는 걸 알게 되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동안 엄마며 우리 식구들한테 상처 많이 받았지? 내가 당신 방패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내 옆에서 버텨줘서 고마워. 솔직히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지금까지 사업 운영하지도 못했을 거야. 예전이나 사업 운영했지. 지금은 벌써 40대고 점점 지치는 것 같네. 부양해야 할 사람들은 많고 사업은 어려워지는데 요즘 참 버거워지고 있어. 그래도 이쯤 당신이 덜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알아주니 고맙네. 당신이 요즘 통 내 편을 안 들어주길래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힘든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옆에서 보면 꿋꿋이 버티는 게 고맙기도 하고, 장하기도 하고 그래. 나야 우리 식구들만 챙기면 되지만, 당신은 시댁 식구들까지 다 챙겨야 하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20년도 넘게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살았는데 힘들었겠지. 이제는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도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어. 그래도 가끔씩은 내 편 들어줘. 그래, 알겠어. 당신이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엄마가 참, 당신한테 너무 막대했던 것도 알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 누구 하나 당신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진짜 잘 버텼네. 이제는 정말 당신 남편으로 당신 편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의 사업은 결혼 이후에도 탄탄대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제 노력도 있었죠. 남편은 되도록 인건비를 줄이고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무 업무는 제가 다 보게 되었죠. 남편은 이런 제 도움을 고마워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가 사업에 관여를 하는 것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으로 얻어들이는 수입과 지출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어요. 한 번은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사업장 수입이 확 줄어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매달 시댁에 보내주는 생활비를 줄여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꺼냈었죠. 이번 달부터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얘기를 해야 했었는데 요즘 사업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계속 줄이겠다는 건 아니고 좀 나아질 때까지만 줄일 테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남편도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출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네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사업장 지출에 관여를 해? 네가 그리고 뭐라고 우리한테 주는 돈을 줄이겠느니 말겠느니 하냐고? 생활비를 줄이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할 때 쓰는 돈을 말하는 거야. 그걸 줄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니? 줄일 거면 네 생활비를 줄여야지. 너넨 어차피 둘이고 우린 넷인데 당연히 우리 생활비가 더 많은 거 아니니? 이건 네가 아니고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야. 사업장이 뭐가 힘들다고 네가 줄이라 말아야.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걸 네가 뒷돈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저희 식구 남편이랑 아이까지 해서 세 식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뒷돈을 빼먹었다고 하세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직접 사업장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요즘 경기 때문에 오는 손님도 하나 없는데 오시면 바로 아시잖아요. 유지비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까지 순수익 절반 이상 가지고 갔던 거 아시잖아요. 그건 안 이상하세요? 요새 남편이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고민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놔두세요? 너 지금 배 아파서 그러냐? 너한테 다 들어갈 돈인데 식구들 챙긴다고 배 아파서 그렇지? 진정해도 돈 보내주랴? 어떻게 진정에 돈 보내주면 그런 거지 같은 말 안 할 거니? 그거라면 말해보지 그랬니? 내가 10만 원 매달 보내줄 수 있는데 어디 감히 시어미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 그리고 네가 뭐 돈 한 푼 버는 게 있어서 지금 그렇게 당당한 거니? 집에만 앉아있는 애가 네가 뭔데 생활비를 우는 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안 그래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대신 말한 거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사업이 요즘 진짜 힘들어요. 더 이상 생활비 전처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비 줄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우는 소리 하셔가지고 제가 줄이지도 못했어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제는 사업 운영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수익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생활비 들이면 버티기 어려우니까 지출 좀 줄일게요.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여자 잘못 만나더니만 가족을 다 버리고 있네. 이래서 근본 없는 여자애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다. 너 10년 넘게 이 집안 며느리라고 네가 이 집안 사람 된 거 같니? 남편 끼어서 돈까지 자기가 다 쓰려고 하는 거 봐라. 아들, 정신 차려. 쟤 너 돈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가족들 생활비를 줄이겠다는 소리가 나오니? 20년 넘게 주던 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나 정신 차리세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지금껏 마땅한 일 한번 하지 않고서 생활하셨잖아요. 다 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제가 내 식구 생활도 다 책임졌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몇 천이에요. 저희 생활비는 거기에 반도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생은 일을 하게 하셔야죠. 얘가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네 동생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일을 시키니? 그리고 너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제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디? 너 어떻게 그 착한 아들을 조종했길래 이러는 거야? 이거 다 네 책임인 거 아니? 너랑 결혼하고 나서 우리 큰아들이 점점 이상해졌는데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너 내가 이 집안에서 내쫓고 말 거다. 알겠니? 시어머님은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다 제가 조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시댁을 전처럼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시댁의 생활비를 줄이자 시댁에서는 계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저에게는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고 남편에게는 매일매일 우는 소리로 시모와 시부 동생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왔죠. 그때 당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남편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사업도 잘 풀리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더 답답했죠. 그러던 중 친정에 행사가 있어서 남편과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얼굴을 보고 무척이나 걱정을 하셨죠. 이서방,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그냥 집에서 쉬지 그랬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고민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풀어야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면 해결해 줄게. 그러니 혼자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한테 말해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털어놓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괜찮아질 거야. 엄마, 남편은 말 못할 거야.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서 정리할까 고민하고 있거든. 경기가 안 좋다 말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크게 올 줄이야 생각도 못했지 뭐. 어디서부터 막힌 건지 자금도 흐르지도 않고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리할까 고민하고 있어. 근데 막상 정리하려고 하니까 시댁 식구 생활도 다 여기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런가, 이서방? 안 그래도 이서방이랑 따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참에 말해야 되겠네. 우리 딸 시집 갈 때 우리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해주지 않았나. 그거 내가 내내 마음에 걸렸네. 이서방 힘들 때 도와줘야지 생각은 했었거든. 근데 이서방이 또 알아서 잘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 이번에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서방은 어떻게 생각하나? 은퇴 자금으로 모았던 돈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고, 그래도 급한 건 막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딸 시집 갈 때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이렇게라도 해줄 수 있으니 다행이네. 아이, 장인어른,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사업 힘들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참에 저희 식구들도 좀 정신 차릴 때도 되었고, 아버님 은퇴 자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식구들한테 순수익 절반은 매번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잘 챙기지 못했네요. 그런데 제가 염치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제 힘으로 어떻게든 극복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사업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니네. 이렇게 힘들 때 말을 해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고맙지. 정말 한 푼도 없이 우리 딸 시집 보내놓고 넉넉하게 잘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맙네. 그러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그냥 지원해 주겠다고 한 거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네가 다시 우리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지. 진정에서는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의 짐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빠의 은퇴 자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사업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사업 위기를 넘기고 나서 다시 사업은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남편은 여러 번 친정에 돈을 주겠다며 들고 간 적도 몰래 놓고 온 적도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끝까지 거절하셨고 나중에 자신들이 경제생활이 전혀 할 수 없을 때 도와달라고 하셨죠. 반면에 시댁에서는 잘 됐다면서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생활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상황들이 지나가면서 남편은 본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러다 남편이 지병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투병을 하게 되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기까지 한 남편은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통보를 하니 시모는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몸은 좀 어떠니? 그래도 치료는 꾸준히 받으면서 더 살아야 하지 않겠어? 엄마가 정말 너무 속상해서 말하는 거다. 그래도 네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 뭐. 그래, 그럼 사업이나 재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사업은 네가 운영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 안 그래도 사업 정리하려고요. 저 없이 운영을 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와서 뒤를 이을 사람 찾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다 정리하고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다가 편하게 가고 싶어요. 아니, 왜 사업 받을 사람이 없어? 네 동생 있잖아. 너는 왜 네 동생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니? 너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넘겨주면 알아서 사업장 관리 잘할 텐데. 그러지 말고 네 동생한테 사장 자리 넘겨줘.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30년을 운영해온 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애버려? 그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예의가 아니지. 그래도 동생이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도 잘 찾아오고 그럴 거다. 너 그냥 이렇게 가고 나면 동생은 뭐 하면서 살라고 그러는 거야? 다 얘랑 네 자식들만 배부르게 해주는 건데 네 본가 생각은 안 하니? 동생한테 넘겨주면 내가 잘 얘기해서 네 식구들 잘 챙기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어머니, 어떻게 동생이 이걸 운영해요? 30년 가까이 될 때 동안 한 번도 사업장에 온 적도 없는 애예요. 이 분야로 아예 일도 안 해본 데 어떻게 사장으로 일해요? 지금까지 직원은커녕 아르바이트로도 와본 적이 없어요.
고객들 생각하면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무작정 사장 자리에 앉힐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더 이상 이렇게 관여하지 마세요. 너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해?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은 생각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연명치레도 거부하고 다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너, 이거 네 남편 네가 조종해서 그런 거지? 아니 예전부터 그랬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니? 아들, 이거 다 제가 다 조종하는 거야. 너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이렇게 찬밥 취급하다가 나중엔 진짜 후회한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유산 이야기 하셔야 되겠어요? 더 이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힘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셔야 되겠냐고요. 제발 어머님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하실 거면 그만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 너 말 잘했다.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너네가 앞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 아들 조종한 거 아니니? 그럴 줄 알았다 정말. 너 지금은 가지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사업장을 넘겨달라는 시댁의 주장에도 남편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른지도 모를 정도로 큰 슬픔에 빠지고 말았어요. 남편의 장례 이후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워 친정에 일주일 정도 지내게 되었죠. 그 후에 마음을 추스르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보니 이것저것 집이 엉망이 되었더라고요. 대충 엄마와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저는 지쳐 잠에 들었고 일어나 보니 엄마는 가신 듯 보였어요. 잠시 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모가 들어와 저에게 황당한 소리를 퍼부었죠. 아니 어머님,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오시면 오신다고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지금 집이 좀 엉망이라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머님 혼자서 오신 거예요? 안 그래도 어머님 댁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집이랑 이것저것 정리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을 하려고? 됐고, 내 집 내가 오겠다는데 왜 네 허락을 맡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렴. 이제는 여기 내 집이야. 용달차 지금 불렀으니까 5분 내로 네 짐 전부 싸서 나가면 된다. 그동안 언제 집에 오나 봤더니만 어떻게 남편 죽었다고 쪼르르 친정에 가 있니? 정리해야 할 건 빨리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업장은 왜 다 닫아두었어? 거기도 이제 싹 다 정리할 거니까 너는 이제 네 집에 가서 살아.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어머님 집이에요? 여기 제 집이에요. 저랑 남편이 같이 꾸린 집이라고요.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마시고 댁으로 돌아가세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긴 저희 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용달이란요. 저 못 나가고 안 나갑니다.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여기 네 남편이 나한테 남겨두고 갔어. 여기 보이지? 네 남편이 나한테 남긴다고 유서 쓴 거. 여기 인감이며 다 찍혀 있잖아. 그니까 이거 이제 내 집이야. 그러니 네가 나가야 하지 않겠니? 너도 모르긴 했나 보네. 이거 우리 큰아들이 우리 여기 와서 살라고 하면서 유서 남긴 거야. 아직 명의는 안 바뀌었지만 이제 곧 바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모가 보여주는 서류를 보니 서류에는 남편의 인감도장과 함께
남편이 이직과 사업장을 시댁 식구들에게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황당했죠. 하지만 분명 남편의 인감이 확실했고 유언장의 내용도 무척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우리 몰래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걸 남긴 것일까 싶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는 드레스룸으로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다가 저는 집에 가신 줄 알았던 엄마가 그곳에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엄마는 무척이나 화난 얼굴로 서류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오셨죠. 사돈, 아니,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사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따위 취급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 집이 어떻게 사돈 댁입니까? 이 집은 제 집입니다. 그 서류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집 명이 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 이 집에서 나가라 마라 하실 권한은 없으시다고요. 아시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류가 진짜인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아무리 아들이 죽었다고 해도 얼마 전까지 가족이었던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 사셨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 이서방 보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겠네요. 나가야 할 건 우리 딸이 아니고 당신네들이야.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사돈 어려운 줄도 모르고 아무 데서나 소리치고 앉아있어. 그리고 내가 왜 나가?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 살라고 남겨둔 집이라고. 무슨 당신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래? 유언에 써져 있는 거 안 보여? 아무튼 뻔뻔하기가 모녀가 닮았네. 예, 네가 한번 말해봐. 이 집 네 엄마 명의로 되어 있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 집이 엄마 명의라니. 그리고 어머님, 유언장은 언제 작성된 거예요? 인감은 우리 남편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 남편이 다 시댁 식구들한테 유산으로 남겼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야. 이서방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집 내 집이야. 서류 내가 떼왔으니 이거 보렴. 당신 10년 전에 이서방 사업 힘들 때 그때 뭐 하나 도와준 적 있어요? 아님 그동안 사업 운영하면서 이서방 고생하는 거 알아준 적 있냐고. 그때 우리 목숨 같은 애들 아빠 퇴직금 가지고 이서방 사업 도와줬어. 그렇게 위기 견뎌내고 나니까 당신 뭐라고 그랬어? 이제는 생활비 더 줄 수 있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그때 당신 아들 우리한테 고맙다면서 이 집 증여해 줬어.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시모 앞으로 던졌습니다. 서류를 보고서는 다들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 이 집의 명의는 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체 역시 대표자 명의 아빠로 되어 있었죠. 남편은 그동안 자신의 신상을 정리하면서 자신을 정말 친아들처럼 대해주고 아껴주었던 저희 친정 부모님께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남겨주었지만 시댁에서는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탐을 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댁 식구들은 유산에 대한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남편은 이미 시댁 식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 내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서방, 그래도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었더라고. 우리가 한사코 안 받겠다고 거절하니까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 처음에 시댁에서 안 받아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이서방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 해결되었다고 했어. 어떻게 해결했나 봤더니 정말 서류에 가족들 사인이며 인감이며 다 받아서 왔던 거야. 그랬구나. 나는 전혀 몰랐어. 유산이나 이런 건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 남편도 나름 걱정을 많이 했었구나. 나는 그래도 남편 본가니까 집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체는 넘겨줄 수 있겠다 싶었어. 사실 이번에 유언 남긴 걸 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모았던 예금은 다 시댁에 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한 걸 보니 역시 나보다 한 수 앞이라 생각이 드네. 그러게. 나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냥 서류 가지고 변호사랑 같이 시댁에 갔던 모양이더라고. 다른 것도 좀 확인을 할 줄 알았는데 다들 현금으로 얼마를 받는다고 하니까 내용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러자고 한 모양이야. 우리보다 본인 식구들을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겠지.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죽으면 일어날 일도 다 예상을 했을 거고. 아무튼 이 서방 참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맞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좀 편해졌나 몰라. 우리 처음에 도곡동 빌라 들어갔을 때 남편이 정말 좋아했거든. 그때 사업 다시 일으키고 들어간 거라 나중에 꼭 이 집에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살자며 얘기했었는데 결국 엄마 이름으로 남겨줬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럼 나도 잘 대비하고 어머니한테도 잘 말했을 텐데. 그냥 이 서방이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자기네 식구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옆에서 잘 지켜달라고 했는데 참 그 집안 식구들도 정말 너무들 한다. 그지? 이 서방 혼자서 알뜰살뜰하게 모아두었던 예금들 싹 다 긁어가 놓고선 그건 또 어떻게 했나 몰라. 아무튼 사업체는 아빠랑 좀 고민을 해봐. 아빠는 그냥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도 사업체 운영은 했었으니까 그대로 운영하고 싶으면 그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사업체는 고민을 하다가 아빠와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반환 소송은 모든 유산에 시댁 식구들이 합의를 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죠. 또한 유류분 신청 역시 기각이 되면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시모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기,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흥분해서 너한테 그리고 우리 사돈어른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그동안 내가 좀 못되게 굴었지? 우리 아들이 좀 마음이 약해서 이곳저곳 치면서 살아서 나는 너한테 잡혀 사는 줄 알고 그랬던 거야. 다 내 진심은 아니었다. 이렇게 사과할 테니 받아주겠니? 우리 그래도 2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에 뻔뻔하게 찾아오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소송이고 뭐고 다 걸어 놓으시고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라도 사업체랑 집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오신 건가요?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다. 여기 집이랑 사업체 우리한테 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 아니야. 사실 네 시동생이 투자를 하다가 돈을 다 날렸어. 그래서 지금 당장 생활할 생활비도 없는데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걔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상황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그래도 지금 너는 우리 큰아들이 남긴 재산으로 잘 살고 있잖니. 가족의 적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도와줄 수 있니? 가족의 정이요? 저를 가족이라고는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아들 재산 저희가 받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는 왜 하세요?
그때 저희 힘들 때 어머니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뭐가 힘드냐면서 멀쩡히 사업체 운영하고 있는데 힘든 게 뭐가 있냐고 하셨잖아요. 이젠 제가 그 소리 해야 되겠네요. 뭐가 힘들죠? 사지 멀쩡한데 나가셔서 일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힘드시면 시동생 보고 일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다 날려요? 그 돈들 남편이 애쓰게 모은 돈인데 그걸 미쳤다고 시동생한테 다 줬어요? 내가 정말 미쳤었다. 큰아들처럼 작은아들도 정신 차리고 잘 살 줄 알았어. 제발 도와주렴. 우리 둘째 아들은 나가봤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거기다가 다 늙은 나랑 남편이랑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니? 그래도 너는 내 아들 덕에 지금까지 호의호식하지 않았니? 그거 생각해서라도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지만 조금만 도와주렴. 그렇죠. 어머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죠? 그 잘난 시댁 식구들 사이에 무식한 제가 끼어든 거 아니었어요? 배운 거 없는 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셨던 거 어머님이시잖아요. 그 잘난 시댁 식구들은 알아서 잘하실 테니 저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찾아오면 신고하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모든 유산을 소진해 버렸어요. 처음에는 시동생이 투자로 인해서 다 날린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시동생이 투자뿐만 아니라 여전히 바뀌지 않은 시댁 식구들의 사치도 한몫을 했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시동생은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죽기 전 자신의 진정한 가족은 저희와 제 친정 식구들이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피보다 진하다는 말이 어떤 건지 몰랐는데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을 너무나 후회한다고 말을 했었죠. 가장의 짐을 누구보다 오래 짊어지고 있었던 남편이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네요. 유난히 남편이 보고 싶은 날 이렇게 글을 써 보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당연한 건 없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행복하세요.